안녕하세요. 의학이론 강사 전진경입니다. 실전 모의고사 시작할 텐데요. 문제는 다 풀어보셨어요? 문제 풀어보시고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왔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모의고사는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연습 과정이고요. 또 제가 출제위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출제가 될 수 있는 문제들 그리고 출제 가능성이 높다거나 이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문제를 냈고 그리고 다양한 각도에서 이렇게 제가 내는 거하고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거의 오히려 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어떤 주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본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문제 풀어보시면 실전 문제 풀이 때 나왔던 주제들이 또 나올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똑같은 게 나오는데 그걸 어떤 관점에서 보고 어떤 관점으로 시험 문제를 내는지 그런 연습을 하는 과정이니까 점수에는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어제 몰랐던 것, 오늘 문제를 풀고 내일은 알게 되고 아니면 오늘 저녁에는 알게 되는 그런 좀 더 발전한 자신, 그것이 중요하다 생각하시고 시험 실전 모의고사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풀이 들어갈 텐데요. 일단 제가 강의를 위해서는 이렇게 다 쪼개서 보시기 편하게 했고요. 답안은 제공이 될 거니까 답안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치료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조혈모세포 이식술에 대해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조혈모세포는 골수에 존재하면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의 혈액세포를 생산하는 모세포, 엄마세포라는 거죠. 자기와 같은 세포를 만들 수 있는 자기 복제 능력이 있고요. 또 혈구 분화 능력, 혈구라는 게 이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같은 것들 얘기하는 거죠. 이런 혈구 분화 능력이 있으며 일생 동안 지속적인 조혈이 가능하다. 그럼 조혈모세포에 대한 특징을 적으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 혈액세포를 생산하는 모세포이고 자기 복제 능력, 혈구 분화 능력이 있다. 이런 갈로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까지도 다 유심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로 조혈모세포 이식술의 치료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질병 4가지를 열거하시오라는 문제고요. 조혈모세포가 하는 기능을 봤을 때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만드는 기능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내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 치료 방법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백혈병, 급성 골수성이든지 급성 림프구성, 만성 골수성 백혈병 같은 경우에 조혈모세포 이식술이 치료 방법으로 자주 선택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 빈혈 중에서 재생불량성 빈혈은 이런 혈구세포들을 다 생성하지 못하는 건데 이럴 때 조혈모세포 이식술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악성 림프종, 림프세포가 악성화되는 것을 악성 림프종이라고 하죠. 이때도 조혈모세포 이식술의 치료 대상이 됩니다. 다발성 골수종, 마찬가지로 골수의 종양으로 인해서 혈구세포 생성이 안 되는 경우 이럴 때 치료 대상이 되고요. 이런 백혈구 같은 경우에는 면역세포이기 때문에 면역 질환이 있을 때도 치료 대상이 되긴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4가지는 이 4가지를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백혈병,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 악성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4가지 외워두시기 바라고요. 실전 문제 풀이 때도 같이 봤던 문제이긴 한데 조혈모세포 이식술의 AB형, 혈액형은 맞지 않아도 되지만 1이 맞아야 한다. 요즘 갈로 넣기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갈로 넣기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또 조혈모세포 이식술은 거부 반응보다 2가 문제다. 2는 공여자의 T세포가 관여하여 생기며 자가면역 질환의 형태로 피부, 간, 눈, 구강, 폐, 소화기, 신경근육계 등을 정신에 발병한다. 이식 후 3을 기준으로 급성과 만성으로 구분한다. 1, 2, 3에 들어갈 단어. 지금쯤 되면 사실 딱딱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의학이론이 이렇게 내가 아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정말 쉬워요. 근데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적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너무 범위도 광범위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누구나 허탈함을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책 두껍죠. 강의 정말 많이 들었고 범위 엄청난데 그중에 10개만 딱 나오잖아요. 다른
머릿속에 떠다니는 혼재하는 그 많은 지식들, 아, 이거 어디다 적지? 혼란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딱딱 답만 적으면 되는데 모르는 게 나왔을 때는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어쩔 수 없이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조혈모세포 이식술은 에비오 혈액형은 상관이 없는데 인간 백혈구 항원, 휴먼 루코사이트 안티젠 해서 인간 백혈구 항원 또는 이것을 조직 적합성 항원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항원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보통 우리 몸에 간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이렇게 이식을 했을 때는 그 이식 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몸의 거부 반응이 문제가 되는데, 조혈모세포 이식술은 거부 반응이 아니고 공여자의 T세포, 공여자가 가지고 있는 면역세포죠. 이 면역세포가 공여받은 사람 몸에 들어와서 공여받은 사람을 적으로 간주하는 거죠. 그래서 면역 반응을 일으켜요. 그러면 그게 자가면역 질환이 되는 거죠. 자가면역 질환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이식편이 숙주에 대해서 가지는 병이라고 해서 이식편대 숙주병. 영어로 보시면 그래프트가 이식이죠. 벌서스가 누구누구에 대항하여라는 뜻이고요. 호스트, 숙주죠. 숙주에 대해서 이식편이 가지는 질환. 이식편대 숙주병. 이식편대 숙주병 이렇게 붙여서 쓰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시라고 제가 좀 띄워서 써봤습니다. 이식편대 숙주병이 문제가 됩니다. 수혈된 림프구가 면역 기능이 저하된 숙주를 공격해서 나타나는 질환이고요. 그럼 조혈모세포 이식술에서 중요한 건 이식편대 숙주병인데, 이 이식편대 숙주병은 100일을 기준으로 해서 100일 이전이면 급성으로 보고요. 100일이 지나서 나타나면 만성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각각 들어갈 말은 인간 백혈구 항원, 이식편대 숙주병, 100일이 되겠고요. 3번 조혈모세포 이식술의 채취 부위에 따른 분류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는 문제를 준비해 봤는데요. 일단 말초 혈액에서 수혈하듯이 해서 체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초 혈액 이식이 있겠고요. 태아에 있는 여기 탯줄, 여기 제대혈에서 이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대혈 이식이 있겠고요. 골수에서 채취하는 방법이 있는데 골수가 좀 바깥에 나와 있는 부분을 하기 때문에 주로 장골 부분에서 많이 합니다. 이렇게 채취 부위에 따라서 3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식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기 것을 본인의 골수나 말초 혈액을 채취해 뒀다가 나중에 이식하는 방법이 자가 이식이 되겠고요. 일란성 상생아에서 이식하는 방법을 동계 이식이라고 합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혈연이나 타인, 즉 인간이라는 같은 종에 의해서 이식하는 방법인 동종 이식이 가장 흔히 쓰이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일란성 상생아를 가진 사람은 얼마 없을 거잖아요. 네. 이식편대 숙주병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급성으로서는 피부나 간, 장 등의 손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피부에 발진, 물집, 괴사, 또 설사, 혈변, 황달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만성 질환으로서 나타나는 증상은 피부가 태선화 현상입니다. 딱딱해지고 각화 현상 떨어져 나가고요. 황달, 눈의 건조증과 결막염, 백내장, 구강 건조 증상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자극적인 음식에 상당히 예민해지고요. 폐쇄성 폐질환의 형태로 나타나는 폐쇄성 새기관지염, 기질화 폐렴, 특발성 폐렴 증후군 이런 것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피부암에 대해서, 피부암이 제가 최근에 나오는 문제를 보니까 일단 실무랑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문제가 많다는 거 하나가 있고요. 채점하시기 용이한 문제들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근데 너무 정치적이거나 아니면 이론이 여러 가지 이론이 존재하는 그런 문제들은 뭐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안 내겠죠. 그리고 딱 정해져 있는 문제들. 예를 들어서 피부암 같은 경우에 이렇게 A, B, C, D, E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문제 내기가 용이하다는 거죠. 문제도 내기 쉽고 채점도 쉽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로 피부암을 준비해 봤습니다. 피부암은
흑색종과 비흑색종 피부암으로 구분이 됩니다. 흑색종은 멜라닌 색소의 악성 종양으로 피부암 중에서 악성도가 가장 높다. 흑색종, 멜라노마 스킨 캔서 해서 MSC라고 약으로 씁니다. 흑색종이 의심되어 피부 병리 검사가 필요한 경우 5가지를 열거하시오. 여기 5가지에 해당되면 내 몸에 점이 있어요. 근데 그 점이 여기 5가지에 해당되면 이건 좀 흑색종, 악성 흑색종일 수 있으니까 병리 검사, 즉 조직 검사를 해봐라 라고 권하는 5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요거는 앞머리를 따서 A, B, C, D, E라고 부르는데요. A, 시메트리, 즉 비대칭. 모양이 이렇게 대칭이 아니고 비대칭이라는 거죠. 아래 위로 이렇게 4등분 해봤을 때 모양이 대칭이 아니죠. 이런 비대칭이 있고요. 두 번째 B는 볼더, 즉 경계의 불규칙성입니다. 이 경계가 굉장히 선명하지 않다는 거죠. 악성 종양이 경계가 불규칙하잖아요. 세 번째 C는 컬러입니다. 색조의 비균일성. 하나의 점 안에 짙은 색, 옅은 색, 밝은 색 이런 것들이 혼재해 있는 것이죠. 색조의 비균일성 C가 되겠고요. D는 다이아메터입니다. 크기가 6mm 이상 또는 0.6cm라고 적기도 해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예, 크기가 6mm 이상인 경우. 그리고 E는 evaluation이라고 해서 변화입니다. 성장이 이미 멈춘 성인에 있어서 점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이게 E, 변화라고 하고요. 요 5가지 A, B, C, D, E로 외워두세요. 그래서 적으실 때는 어시메트릭 적고 싶은데 이게 MM인지 M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난 영어를 쓰면 좀 더 있어 보이지 않을까 해서 영어 쓰시면 안 돼요. 정확히 아는 것만 영어로 쓰시고요. 그게 아니면 한글로 쓰시는 게 맞습니다. 바늘상 연골 파열의 맥머리 같은 경우 있죠. 맥머리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맥머레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영어로 쓰겠다. 근데 스펠링이 틀렸다? 그러면 감점입니다. 하지만 맥머리로 쓰거나 맥머레이로 쓰거나 한글 번역이 틀린 것은 그건 감점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뜻은 이렇게 영어로 외워두시되 적을 때는 컬러 이런 거는 영어 틀릴 경우가 별로 없겠죠. 정확히 아는 게 아니면은 영문보다는 한글을 쓰는 게 더 좋겠습니다. 제가 문제와 답을 넣고 또 참고를 넣었는데요. 보라색은 다 참고인데 이렇게 넣은 이유가 피부암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처럼 A, B, C, D가 나올 수도 있지만 위험 요인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주제에서 이 관점, 저 관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은 좀 참고할 만한 것들은 참고로 같이 또 이번 시간에 살펴볼 예정입니다. 피부암의 위험 요인을 보시면 먼저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어디에 위험 요인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예, 자궁경부암에서 가장 많은 위험 요인이 되는 거죠. 근데 피부암에서도 이런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위험 요인이 되고요. 면역 억제가 있습니다. 면역 억제제를 복용 중인 신장 이식 환자의 햇빛 노출 부위에 급격히 자라나는 평평세포암과 기저세포암 이런 것들이 피부암의 위험 요인입니다. 그리고 국소, 질소, 머스터드 같은 경우에는 피부 평평세포암을 유발합니다. PUVA 광황요법은 소라렌과 UVA 병용 치료라는 건데 이런 치료를 하는 환자에게 피부암 발생이 높아지고요. 루푸스는 드물긴 하지만 위험 요인이 되고 산업 발암 물질, 피치라든지 타르, 파라핀류, 연료류, 비소 이런 것들도 위험 요인이 되고 자외선은 흑색종 유발을 하는 위험 요인이 됩니다. 피부암에서 자외선은 누구나 떠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산업 발암 물질도 누구든지 떠올릴 수 있겠죠. 한 2개 정도만 더 외워두시면 혹시 시험 문제 나왔을 적에 다 적으라고 나오진 않거든요. 한 5개나 4개나 이렇게 적으라고 나오니까 그 정도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호흡기 쪽 문제 중에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COPD라는 약어를 쓰는데 만성 크로닉의 C고요. 폐쇄라는 obstructive, 그리고 풀메너리가 폐죠. 디지즈가 질병. 그래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입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유해한 입자나 가스 흡입에 의해 발생하는 폐의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 또 플러스 이와 동반해서
완전히 가역적이지 않으며 점차 진행하는 기류 제한. 이 두 가지가 특징인 호흡기 질환입니다. 염증 반응과 기류 제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에 있어 생존율 예측을 위해 보데 인덱스를 이용하고 있다. 보데 인덱스의 4가지 구성 요소를 작성하시오. 자, 보데 인덱스도 아까 그 흑색종의 ABCD와 마찬가지로 앞머리를 딴 글자입니다. 그리고 보데 인덱스는 우리 주관식 시험으로 바뀌고 난 이후 신체 손해 사정사 시험 이후에 출제된 적은 없어요. 근데 그 이전에 신체 손해 사정사 이전인 3종, 4종 대인일 때 객관식 문제, 또 주관식 문제에서 많이 나왔던 문제고요. 이것 또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채점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나올 가능성이 많은 거죠. 질병에서 나온다면 보데 인덱스 또 같이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팔로, 사증후, 그리고 아까 앞에 봤던 ABCD 이런 것들은 꼭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외우기도 쉬워요. B는 앞에 머리, B, 바디 마스 인덱스, 체질량 지수죠. 체질량 지수라는 것은 우리 몸의 몸무게에서 키의 제곱을 나누는데 키를 우리 보통 센티미터로 하잖아요. 근데 미터로 해서 미터 제곱. 단위가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입니다. 체질량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0에서 1점 이렇게 하고요. 체질량 지수 몇 점일 때 몇 점 이렇게까지 문제는 안 나와요. 오히려 적지 마시오라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뭔지만 정확히 구성 요소만 정확히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B, 바디 매스 인덱스. O는 obstructive예요. 폐쇄. 무엇의 폐쇄냐? 에어플로우, 기류의 obstruction. 기류 제한입니다. 기준은 노력성 호기량. 1초간 노력성 호기량 이렇게 말해야 되겠네요. FEV라고 해서 우리가 폐기능 검사를 할 적에 숨을 가득 들이마신 다음에 훅 내뱉는데 그 처음 내뱉는 1초에 후 내뱉는 걸 노력성 호흡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내뱉을 때 제일 처음 1초간 내뱉는 양을 FEV1이라고 하는데 이걸 기준으로 해서 0에서 3점을 봅니다. 중요한 건 O가 기류 제한이다. 이렇게만 적으셔도 돼요. 에어플로우 obstruction이라고 적을 수 있으면 적어주시고요. D는 디스프니아, 호흡곤란, 숨참이라는 겁니다. 호흡곤란은 호흡곤란 지수를 이용하는데 MMRC라고 하는 수정의학연구위원회가 있어요. 여기에서 만든 질문표를 기준으로 해서 0에서 3점의 점수를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E는 exercise, 운동인데 운동 능력을 보는데요. 6분 동안 얼마나 걸을 수 있는지 그 거리를 가지고 100m인지 200m인지 뭐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점수를 또 0에서 3점을 줍니다. 이러면 다 합치면 0점에서 10점까지 되겠죠. 이 보데 인덱스를 적용하는 방법은 4가지 요소의 점수를 합산해서 점수에 따라서 4년 동안 얼마나 생존할 수 있는지를 보는데 0에서 2점이면 80%, 3에서 4점이면 67%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점수가 높을수록 4년 생존율이 낮아지게 되죠. 이 4가지 구성 요소만 외우시면 되겠고요. 이 밑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런 것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10점이 만점이다 이 정도까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폐쇄성 폐질환과 제한성 폐질환을 감별하는데 가장 유용한 검사는 폐쇄성 폐질환이라는 것은 기관, 기도, 세기관지, 모세기관지 이렇게 기관지로 가는 이 관이 막혀 있는 것을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합니다. 폐가 이렇게 양쪽에 있잖아요. 왼쪽은 2개의 옆, 오른쪽에는 3개의 옆이 있는데 이 통로가 막혀 있는 거예요. 폐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숨을 이렇게 헉 들이쉬었다가 내뱉을 때 이게 막혔으니까 잘 나가질 못하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있고 제한성 폐질환은 우리가 숨을 이렇게 들이마시면 이 기관과 기관지, 세기관지, 모세기관지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 마지막에 있는 게 폐포예요. 포도송이처럼 있는 폐포가 있는데 이 폐포가 확장이 안 되는 것을 제한성 폐질환이라고 합니다. 이 2가지를 구분하는데 가장 유용한 검사는 폐기능 검사가 되겠습니다.
PFT라는 약을 씁니다. 풀며느리, 폐죠, 펑션, 기능, 테스트 해서 PFT라는 약을 씁니다. 위 2번 검사, 즉 폐기능 검사에서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한 후에도 기관지가 좁아져 있는 게 폐쇄성 폐질환이죠. 그러면 검사를 해보고 좀 폐기능이 떨어져 있다 이런 환자에게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를 해서 다시 검사를 해봅니다. 그러면 1.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한 후에 좀 좋아져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 즉 1초간 노력성 호기량 뭐였죠? FEV1입니다. FEV1이 80% 미만. 자, FEV1이 갈로 미만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실전 문제풀이를 해보신 분은 또 기억하시는 분은 제가 그때 여기에 갈로를 쳤다는 걸 기억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되는데 문제를 낼 때는 여기 갈로를 칠 수도 있고 여기 갈로를 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FEV1이 80% 미만 그리고 1 나누기 2입니다. 2분의 1이죠. 1은 FEV1이었고 2는 FVC 즉 노력성 폐활량입니다. 노력성 폐활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숨을 확 들이마셨다가 후 내뱉을 때 끝까지 내뱉어요. 후 내뱉은 이 끝까지 이 폐활량을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숨을 확 들이마셨다가 훅 내뱉는데 요 1초, 이 1초에 FEV1이 전체 폐활량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 해서 70%가 넘어야 돼요. 근데 70% 미만이면 완전히 가역적이지 않은 기루 제한이 존재한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폐쇄성 폐질환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FEV1이 80% 미만, FEV1 per FVC가 70% 미만이면 기루 제한이 존재한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한글로는 1초간 노력성 호기량, 노력성 폐활량 여기 각각 들어갈 단어는 그렇게 되겠고요. 1번과 2번에는 또는 80%, 70%도 갈로로 올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숨을 확 들이마셨다가 훅 내뱉을 때 이 FEV1이 이게 정상인데 이보다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인 폐활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이 폐쇄성 폐질환이고 기준은 기관지 확장제 투여했을 때 FEV1이 80% 미만 또 FEV1 per FVC가 70% 미만이면 폐쇄성 폐질환으로 본다. 이게 아니면 최소한 COPD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 판단을 위해서 폐기능 검사를 한다는 거죠. 조금 복잡하죠? 근데 이게 시험 문제 우리가 공부를 했고 시험 문제 나오면 아 정말 쉬운 문제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안 하고 하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알으라는 거야? 왜 이런 문제를 내지? 이렇게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광범위하고 좀 힘들지만 시험 치기 전에는 같이 다 알아봐야 되고요. 제가 보니까 수험생들 중에 공부 안 하고 합격하는 방법이 없을까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실제로 그런 방법은 별로 없어요. 그냥 본인의 머리가 IQ가 너무 높아서 한 번만 읽어도 이렇게 싹 스캔이 되면서 머릿속에 쫙 박히는 그 정도가 아니라면 왕도는 없습니다. 성실히 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자, 4번 볼게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COPD죠. 주로 1년 이상. 자, 여기서 1년이 중요합니다. 갈로로 나올 수 있어요. 1년 이상 만성적으로 기류의 폐쇄가 있어야 하며 기류 폐쇄는 대부분 진행하고 완전히 가역적이지 않으며 가역적이라는 것은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가역적이지 않으며라는 것은 완벽하게 돌아가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수개월 동안에 현저하게 변화하지 않는다. COPD의 원인을 3가지 작성하시오 했는데요. 제가 문제를 이렇게 길게 적은 이유도 여기 이런 거 갈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시라고 해서 문제를 이렇게 길게 좀 준비한 겁니다. COPD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하고 흔한 원인은 흡연입니다. 대부분 적어도 이식감년, 하루에 한 갑 이상 20년 동안 피는 걸 이식감년이라고 해요. 이식감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고요. 기관지의 과민 반응, 호흡기 감염, 또 알파1 항트립신 결핍증 같은 것들도 원인이 됩니다. 환경적 요인으로서 석탄이라든지 금광, 목화 섬유 먼지, 대기 오염, 미세먼지, 간접 흡연 이런 것들도 환경 인자로서 위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COPD도 참고 자료를 좀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폐쇄성 폐질환과 제한성 폐질환에 대해서 구분을 아까 같이 살펴봤었는데요. 폐쇄성 폐질환은 이 기도를 통과하는 공기량이 제한돼서 발생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질환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겠고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만성 기관지염과 폐기종을 합쳐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기관지 천식도 대표적인 폐쇄성 폐질환의 하나입니다. 또 기관지 확장증도 확장되면 넓어져서 좋을 것 같지만 이 탄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기관지 확장증도 폐쇄성 폐질환에 해당이 됩니다. 제한성 폐질환은 폐세포 자체인 폐실질 또는 흉막, 폐를 싸고 있는 흉막, 흉벽에 문제가 발생하며 우리 폐포를 보시면 폐포 자체에 어떤 탄력이 있어갖고 호흡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는 호기에는 흡기입니다. 예, 숨을 들이마시는 흡기에는 갈비뼈는 앞쪽으로 나가요. 그리고 횡격막, 흉관과 복강 사이에 가로로 막고 있는 막을 횡격막이라고 합니다. 횡경이 아니고요. 횡격막입니다. 횡격막이 밑으로 내려가요. 그럼 이 흉곽 안쪽에 공간이 넓어지겠죠. 그때 공기가 폐포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숨을 내쉴 때도 폐포 자체의 탄력이나 힘에 의해서 숨이 내쉬어지는 게 아니고 갈비뼈, 늑골들은 안쪽으로 내려가고 횡격막은 위로 올라오면서 이 흉곽 안이 좁아져서 그런 공기가 밖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실질, 이 폐포의 벽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폐가 섬유화되는 것 그런 것들이라든지 흉막이나 흉복에 문제가 발생하면은 폐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호흡기 장애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을 제한성 폐질환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질환은 간질성 폐질환, 특발성 폐섬유화. 우리 폐섬유화는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폐포 자체가 딱딱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숨을 들이마실 때, 내쉴 때 폐포에 공기가 들어왔다가 그러면 또 우리 폐 동맥에서 왔던 산소가 부족한 피가 여기에서 가스 교환을 해서 산소가 풍부한 피로 만들어져서 심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가스 교환을 하기도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제한성 폐질환이 되겠습니다. 기본 강의 시간에 다 했었고요. 실전 모의고사 때도 같이 보고 기출문제 풀이에도 했지만 또 중요해서 다시 한번 보고 있는 겁니다. 폐기능 검사, 필모너리 펑션 테스트는 폐쇄성 폐질환일 때 FEV1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폐쇄성 폐질환 여기 있죠. FEV1이 감소하게 돼요. 그리고 FVC도 감소하게 되거나 또는 정상인데 그럼 FEV1이 감소하니까 FEV1 per FVC 이 값은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감소하니까 이게 감소하면 약간 정상일 수도 있겠지만 FVC가 정상이면 떨어지게 되는 전체적으로는 떨어지게 되고요. 제한성 폐질환일 때는 FEV1이 떨어지거나 또는 정상이고 FVC 자체가 감소합니다. 1초간 폐활량 호흡기량 강제 호기량보다 전체적인 강제 폐활량 자체가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이 값은 정상이거나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폐기능 검사는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거나 또는 아까 것처럼 이렇게 각각의 점수를 표시해서 70%, 80% 이런 식으로 기대되는 값에 대한 퍼센트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증상은 객담을 동반한 기침이에요. 가래가 동반되어 있는 기침이라는 거죠. 그리고 운동했을 때 호흡 곤란이 있어요. 그러면서 운동 능력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주로 40대에 COPD가 발병을 하는데요. 50대에는 운동성 호흡 곤란과 운동능 저하가 생깁니다. 그래서 거의 바깥 생활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쌕쌕거림이 있고요. 적혈구 증가나 청색증, 폐성심이라고 해서 사지 부종이나 체액이 머물러 있는 체액 저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하고 우울증, 잠을 못 자는 수면 장애 이런 것들도 COPD에 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COPD의 진단을 위해서는 폐기능 검사를 하고요. 흉부 X선을 찍어보는 것은 다른 질환 배제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동맥혈액 가스 분석을 하고요.
COPD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금연이고요. 나머지는 산소 치료래요. 어떻게 보면 방법이 별로 없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증상 개선을 위해서는 기관지 확장제나 스테로이드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고요. 외과적 치료로 폐 용적 감소 수술이나 폐 이식 수술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합니다. COPD와 함께 같이 준비해 봐야 될 문제는 기관지 천식이에요. 기관지 천식의 정의를 하자면 일단 본인의 알레르기 체질이 있어요. 알레르기 체질과 주위의 천식 유발 인자 이게 상호작용을 해서 면역체계에 혼란을 일으키면서 발생하는 것이 기관지 천식입니다. 천식을 유발하는 물질인 알레르겐은 한국인에서 가장 많은 건 진, 먼지, 진드기라고 합니다. 그 외에 꽃가루라든지 동물의 털, 비듬, 또 바퀴벌레, 식품, 약물 각각 개인에게 어떤 천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알레르긴이 다르게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천식이 의심되거나 또는 알레르기가 의심되는 환자에게는 이 사람에게 어떤 것들이 알레르겐이 되는지 보기 위해서 패치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혈액을 통해서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럼 천식을 악화시키는 환경 요인들을 보면 실내 오염이나 대기 오염, 황사, 미세먼지, 감기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도 있고요. 담배 연기라든지 식품 첨가제, 운동 같은 걸 했을 때 운동을 할 때 일반적으로 정상인은 기관지가 확장이 되게 되는데 천식 환자들은 기관지가 좁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악화되는 거고요. 기후변화나 스트레스 같은 것들도 천식의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특징적인 증상을 살펴봤었는데 천식도 세 가지 특징 증상이 있어요. 호흡곤란, 기침, 천명, 이렇게 색색거리는 소리입니다. 근데 특징적으로 계절에 따라서 증상 변동이 좀 보이게 되고요. 간헐적으로 증상이 발현하고 대개 수분에서 수시간, 또 밤중이나 새벽에 증상이 악화돼서 잠에서 깨게 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알레르기 질환인 비염이라든지 아토피 성피부염 이런 것들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기침이 가래를 동반한 기침이라면 천식의 기침은 가래를 동반한 건 아니고 좀 발작적인 기침이 많습니다. 시간이 조금 경과했는데 촬영 계속 할게요. 4번 심장과 관련된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심장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로 이렇게 갈로 넣기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심장은 우리 몸에 있는 자체 발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몸에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공급하고요. 영양도 공급하고 이렇게 심장에서 팍 펌프질을 해서 위쪽, 아래쪽으로 모든 기관에 또 동맥을 공급해 주죠. 그리고 이 동맥은 세동맥, 모세혈관을 통해서 정맥으로 가면서 불필요한 노폐물이라든지 또는 산소를 조직에 공급을 하고 필요 없는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서 이 혈액이 다 폐로 갑니다. 폐에서 아까 얘기한 가스 교환을 하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서 또 온몸으로 돌려주고 이런 순환을 계속하게 됩니다. 인체의 순환은 체순환, 몸 쪽의 순환과 폐순환 아까 심장에서 조직까지 이렇게 순환하는 것을 체순환이라고 하고요. 또 심장에서 폐로 가서 가스 교환을 하는 것을 폐순환이라고 합니다. 체순환은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말단 조직으로 공급하는데 일단 심장에서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갑니다. 그리고 대동맥에서 각각의 상하 동맥으로 가고 조직으로 가고요. 정맥 다시 대정맥으로 해서 심장에 있는 우측에 있는 심방, 우측 심방, 우심방의 순서로 순환을 하게 되는 것이 체순환이 되겠습니다. 폐순환은 이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폐에서 산소를 공급받기 위해서 일단 심장에 아까 우심방으로 들어온 혈액이 우심실로 가서 심실에서 폐동맥, 폐포, 폐정맥을 통해서 좌심방으로 옵니다. 제가 기본 강의 때도 많이 얘기했는데요. 방실 우자. 심방으로 먼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갈 땐 심실로 간다. 그리고 우측에서 들어와서 좌측으로 가니까 방실 우자. 이렇게 해서
우심방, 우심실. 이쪽에 있는 게 자심방, 자심실. 네. 방실, 방실, 우자 이렇게 해서 외우라 얘기했었는데요. 요 체순환과 폐순환도 혹시나 이렇게 그림으로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심장에. 왜냐하면 요즘 해부 그림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방실, 방실, 우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어떻게든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문제는 심장에 산소를 공급하는 동맥인 관상동맥. 이게 뭐 크라운처럼 생겼대요. 관처럼. 그래서 관상동맥 이렇게 부르는데 아마 밑으로 이렇게 거꾸로 보면 왕관 같은 관처럼 보이나 봐요. 관상동맥 중 가장 중요한 관상동맥 3개의 이름을 적으라는 문제인데요. 심장에서 나오는 동맥혈 중에서 이제 아orta가 대동맥이죠. 대동맥으로 가면서 상하로 동맥으로 내려가는데 이 대동맥에서 일부가 심장 자체의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으로 갑니다. 이것을 관상동맥이라고 불러요. 코로나리 아터리라고 하는데요. 이 관상동맥 중에서 이쪽이 오른쪽이죠?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관상동맥과 왼쪽으로 가는 건 이렇게 2개로 또 나뉩니다. 앞쪽, 아래쪽으로 간다고 해서 좌측에 앞쪽, 아래쪽, 좌전하행 관상동맥이 있고요. 또 뒤쪽으로 이렇게 샥 틀어서 가요. 그래서 좌측에 회성동맥, 요 3가지, 우측 관상동맥, 좌측에 전하행 관상동맥, 또 좌측에 좌회선동맥,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한 관상동맥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문제가 생기고 70% 이상 폐쇄가 되면은 이 관상동맥이 먹여 살리는 근육에 괴사가 오게 되죠. 그것을 심근괴사라고 하고 심근경색이라고 하고요. 심근경색이 있으면 여기 혈관을 뚫어주거나 아니면 뭐 교체를 하거나 이런 수술이나 시술을 하게 됩니다. 이런 관상동맥에 생기는 급성 증후군 3가지가 있습니다. 급성 관동맥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3가지는 불안정 협심증. 협심증은 심장의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것을 협심증이라고 하고 우리도 혈액이 부족하면 통증이 옵니다. 심장도 마찬가지로 혈액 공급이 부족하면 통증이 오게 되고요. 우리 머리도 혈액 공급이 부족해서 빈혈이 있거나 이러면 또 통증이 있죠.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것처럼 심장도 이런 통증이 있는데 안정돼 있을 때는 통증이 없다가 움직일 때만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그런 환경에서 통증이 있는 것은 안정형 협심증이라고 불러요. 근데 불안정 협심증은 안정돼 있을 때도 통증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불안정 협심증은 심근의 괴사가 있는 심근경색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그래서 혈액 심장 마크라고 있어요. 그 혈액 검사인 트로포닌 I 아니면 트로포닌 T, CKMB 이런 심장 효소 마크에서는 심근경색과 차이를 둬서 이렇게 마크가 올라가진 않지만 그거 말고 나머지 치료 방법이라든지 이런 건 심근경색에 다 준해서 합니다. 불안정 협심증이 그래서 급성 관동맥 증후군의 하나가 되고요. ST 분절이라고 우리 심전도에서 여기 있는 게 S와 T 사이의 분절인데 요 ST 분절이 상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ST 분절 상승형 심근경색이 되겠고요. 심근경색은 있지만 ST 분절은 상승하지 않는 게 있어요. 이것을 ST 분절 비상승형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약으로는 ST 분절이 올라간다. 엘리베이트죠. 그래서 STEMI, MI가 심근경색입니다. 마이오카디악 임팍션 해서 그리고 ST 분절에 상승이 없으니까 앞에 N을 붙여서 논, STEMI 이렇게 부르는데요. 약어를 모르겠어도 여기까지 명칭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급성 관동맥 증후군 3가지 살펴봤고요. 심장의 구조에서 심장을 구성하는 방을 보시면 먼저 오른쪽 위쪽에 우심방, 그 밑에 우심실, 그리고 우심실에서 폐로 가는 폐동맥, 폐동맥에 갔던 혈액이 산소 가스 교환을 하고 나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올 때 자심방, 자심실, 자심실에서 압력에 의해서 산소가 풍부한 동맥을 온몸으로 보내는데 여기가 대동맥을 통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각각에는 판막이 있어서 역류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각각 수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심실이 수축을 하는데 이 혈액이 우심방으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는 삼천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폐동맥과 우심실 사이에는 폐동맥판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자심실과 자심방 사이에는 승모판 또는 두 개의 판이라고 해서 이천판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요. 그리고 자심실과 대동맥 사이에는 대동맥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판막이 있고요. 이 판막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은 혈액이 역류하게 되겠죠. 그럼 우리 몸이 받아야 되는 산소를 제대로 공급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막에 문제가 있을 때 판막 치환술 같은 것들을 해줍니다.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는 것은 심근에 공급된 산소의 양과 심근이 소모하는 산소의 양 사이에 균형이 깨져서 발생하는, 피가 일단 모자란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문제를 준비한 게 실전 문제풀이에서 이걸 문제로 봤었어요, 우리가. 혹시나 실전 문제풀이 강의는 다 들었지만 또 머리에서 이미 좀 약간 휘발됐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다시 살펴보는 겁니다. 일단 관상동맥을 넓혀주는 확장 성형술이 있어요. 여기다가 풍선 같은 걸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관상동맥에 관을 넣고 풍선을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관상동맥 확장 성형술이에요. 이렇게만 해보니까 나중에 여기에 또 막 이렇게 찌꺼기가 쌓여서 또 협착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여기에 스텐트라는 이런 망 같은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가 되겠죠. 이것을 스텐트 삽입술이라고 합니다. 스텐트 삽입술을 해봤더니 여기에 또 찌꺼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스텐트에다가 혈전 용해제 이런 것들을 같이 믹서돼서 거기에서 이렇게 더 이상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시술을, 스텐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상동맥이 이렇게 막혀 있을 때 여기 죽상 있는 거죠. 죽상동맥경화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쫙 날 같은 걸로, 칼날 같은 걸로 이렇게 제거를 해주는 죽상 제거술, 이런 것들이 경피적이라는 게 피부를 통해서 라는 뜻이거든요.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이 되겠습니다. 주로 대퇴동맥을 이용해서 관을 심장까지 삽입을 하고요. 이 카테타가 이렇게 막혀져 있는 혈관에 딱 들어가서 관상동맥을 넓혀주거나 이렇게 스텐트를 넣어주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혈중 효소 검사 그래프는 제가 이 그래프를 가지고 또 문제를 실전 문제 풀이해서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CKMB와 트로포닌 T 또는 트로포닌 I, T와 I입니다. 이 두 가지가 좀 대표적인 심장 효소가 되겠는데요. 그리고 심근경색일 때 상승이 되는데 CKMB 같은 경우에는 3시간에서 8시간에 상승이 됩니다. 그리고 48에서 72시간에 정상화됩니다. 대표적인 CKMB, 이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트로포닌 T나 I 같은 경우에는 3시간에서 5시간에 상승을 하는데 7에서 10일까지 이렇게 상승이 지속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심근경색이 왔는데 이때 딱 가면 둘 다 높고 또 CKMB가 굉장히 높으니까 심근경색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통증이 있고 한참 뒤에 뭐 4일이나 5일 뒤에 가는 환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CKMB가 정상이니까, 정상에 가까워졌으니까 심근경색이 아니냐 하면 그게 아니고, 이때는 트로포닌 T나 I를 보고 심장의 통증 발작이 언제 있었는지 그렇게 그걸 유추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협심증에서 또 변이형 협심증이라는 게 있는데요. 변이형 협심증은 혈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어떤 심장 관상동맥 자체의 어떤 연축 때문에, 경련 이런 것 때문에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검사해보면 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환자들에게는 경련 유발인자인 아세틸콜린이라든지 에르고노빈 이런 것들을 투여해서 검사를 해보기도 합니다. 안정형 협심증은 같이 살펴봤었고요. 협심증과 심근경색증도 아까 70% 이상 협착이 있고 관상동맥이 공급되는 심장
근육에 괴사가 있을 때 심근경색으로 본다 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급성 관동맥 치료 방법 중에 아까 경피적 중재술을 살펴봤었는데요. 경피적 중재술 말고 관상동맥 우회로 조성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상동맥 중에 이 부분이 완전히 막혔어요. 그런 경우에 이걸 그냥 넓혀주는 것만으로 치료가 안 될 때는 잘 쓰지 않게 약간 좀 중류도가 떨어지는 혈관을 주로 복제정맥이라든지 흉부에 있는 내유동맥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대동맥으로부터 바로 여기 이 뒤쪽까지 막힌 동맥 말고요. 그 아래쪽에 혈관을 이렇게 우회 도로를 만들어 주는 것처럼 이것을 우회로 조성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런 수술을 하는 것은 흉곽을 열어서 개흉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팔로사징후. 이것도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많다고 했죠. 팔로사징후라는 것은 대표적인 청색증 선천성 심장병입니다. 실제로 손해사정 실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1차 시험에 좀 여러 번 나왔었고 객관식일 때 그리고 문제 내기 좋으니까 같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팔로사징후의 해부학적 변화가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징후라고 하는데요. 심실과 심실, 자심실과 우심실 이 사이에 중간에 있는 막을 심실중격이라고 합니다. 이 심실중격이 없어지는 거죠. 심실중격의 결손, 그리고 폐동맥, 우심실에서 폐동맥으로 가는 여기 이 부분 폐동맥에 좁아지는 폐동맥 협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심실에 심실이 커지는 게 아니고요. 심실벽이 이렇게 좀 두꺼워지는 우심실 비대가 있고요. 대동맥이 위로 좀 올라갑니다. 대동맥 기승 이 4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실손보험 많이 들었죠? 실손 그리고 폐착 실손보험을 안 드는 폐착이 있으면 말이 되나? 이제 우비를 입고 대기해라. 말은 안 됩니다. 어쨌든 유치하지만 외울 수만 있으면 되죠. 그리고 이것도 적을 수만 있으면 되잖아요. 심실중격의 결손, 폐착, 폐동맥 협착, 우비, 우심실 비대, 대기해라, 대동맥 기승 요 4가지를 적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외우시고 그래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 보면은 이 심장 자체가 이렇게 장화처럼 이렇게 보인대요. 이런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딱 곁들여서 내는 문제가 있어요. 증상과 합병증이 보통 곁들여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팔로사징후 있을 때 증상은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요. 그래서 이렇게 웅크리고 앉는 특징적인 자세를 취한다고 하고요. 곤봉지라고 해서 손가락이나 발가락 끝이 뭉퉁해진답니다. 그런 곤봉지가 있고요. 적혈구는 증가하고 혈소판은 감소하게 된다고 하고요. 전체적으로 신체 발육에 지연이 있습니다. 또 팔로사징후가 가지는 합병증이 3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심장 내막, 심장막도 내막, 중막, 외막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안쪽막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심내막염이라고 합니다. 심내막염 그리고 뇌에 혈전이 잘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양도 잘 생긴대요. 이게 종양 아니에요. 뇌 종양 아니에요. 이렇게 답 적으신 분 중에 뇌 종양 적으신 분이 있던데 뇌 농양이 잘 생긴다고 합니다. 이런 합병증이 있다. 여기까지 다 기억하시고 보드 인덱스 흑색종의 ABCDE 그리고 팔로사징후 이건 다 어떻게 적을 수 있게 또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겠습니다.